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으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9 체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재민들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체계는요. 이재민들은 어때요,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의미를 하고 있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랑은 다릅니다. 좀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재민들은 누구냐? 자연적인 재난, 아까 얘기한 뭐 홍수, 지진, 태풍,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 혹은 인재, 뭐 폭발이 되거나 붕괴가 되거나 화재가 되거나, 그리고 혹은 뭐 이제 배가 뭐 침몰하거나 했을 때 나타난 인재로 인한 발생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거나, 여기에 플러스로 요즘은 여러분 심리적인 피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이재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민과 재해구호를 조금 살펴보면요. 재해로 인해서 이러한 손실을 입은 이재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민간군이 합동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이재민은 아까 얘기한 재해, 재난으로 인적인 피해, 뭐 혹은 물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 그래서 재해구호법에 따르는 이재민들은 구호 대상으로는 이재민, 그리고 일시대피자, 그리고 재해로 인한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 적응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모두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난은 무엇인데? 재난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상에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구호는요, 여러분,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내가 생계가 어려워졌어. 혹은 우리 남편이나 아이를 모두 잃게 됐거나, 혹은 남편을 잃게 돼서 내가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어. 이런 것들은 모두 포함해요. 그래서 특히 병이 든 사람들, 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우리는 구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뭐 화재나 붕괴나 여러분들 뭐 지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을 수가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무엇을 제공해요? 임시 주거시설. 예전에 이제 경주나 포항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학교 강당에다가 이제 작은 가구마다 텐트식으로 이제 임시 주거시설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근데 크게 대비될 수 있는 게, 그 이전에 2014년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진도에 있는 그 학교 강당에다 그냥 모든 이재민들을 그냥 드립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고, 개인에 대한 뭐 정보나 존엄성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이 안 됐죠. 근데 포항에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에는 각각 가구별로 좀 개인 사생활도 보호를 시켜주고, 언론을 아예 통제시켰습니다. 언론을 통제시켜서 이렇게 아노미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한테 막 그런 미디어의 노출을 좀 줄여주는,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이제 정부가 보호를 해주는 이런 정책 등을 이제 펼쳐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임시 주거시설, 그리고 생활 필수품, 그냥 막 몸뚱아리 하나만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해야 되고, 의료 서비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재난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제 전염병들이 한 번씩 싹 돌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위해 요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한 방역이나 위생지도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또 이제 목숨을 잃거나 이런 분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례 서비스 같은 경우나 심리회복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를 이제 구호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의약품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호를 목적으로 모집하는 뭐가 있어요? 돈도 이제 우리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옷가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받잖아요. 이런 물품을 이제 작성해서 허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의약품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여러분, 막 무조건적으로 막 다 보냈어요. 어디에 뭐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근데 이번에 여러분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올해 홍수 피해가 난 이후에 이제 그 의약품을 받고 뭐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뭐 옷가지나 이런 걸 받는데, 과거에는 이랬대요. 사람들이 뭐 도와준답시고 잘 입지 않는 것, 그리고 뭐 버릴 것들도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피해는 여름에 났는데, 막 구멍 다 난 그런 뭐 패딩이라든가, 뭐 구멍이 다 난 막 수면조끼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니까
재난의 피해로서 심적으로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적선하다시피 그것도 지금 당장 입을 수도 없는 겨울옷이나 막 이불이나 막 이거는 완전 헌옷 쓰레기함, 수거함처럼 뭐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사람들이 2차적인, 3차적인 심리적인 이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냐면 입지 않았던 여름옷, 뭐 작아져서 못 입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 여름옷, 그리고 당장 쓸 수 있는 뭐 이런 걸 보내주세요. 그 외의 것은 아예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용금품 모집들도 방안이 이제 지자체에서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구호법을 조금 살펴보면요. 각각의 이제 법들은 그 목적과 정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재해구호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들, 아까 얘기한 이러한 이재민들을 조금 보호해주고, 그리고 관련한 이러한 의용금품 같은 경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를 해주는 방안을 규정을 함으로써 이재민들을 보호해주고 이재민들을 조금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그들의 존엄성을 좀 보호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이 재해구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재민에 대한 정의도 구분을 해놓고요. 일시 대피자나 구호기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재난은 사회적인 재난, 자연재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 홍수, 호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작년, 재작년 추가된 게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자연재난에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사회재난으로는 뭐 이제 화재, 붕괴, 폭발 그리고 국가기반 체계 같은 경우를 우리는 사회재난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따르는 이재민은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혹은 사망한 사람의 유족, 그리고 실종된 사람의 가족 등을 우리는 이재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재난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어. 그것도 이재민으로 우리는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에 조금 문제가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 뭐 그런 경우에요, 여러분. 내 주택이 다 완파, 무너졌다, 완전히. 반파, 절반이 무너졌다든가, 소파, 어느 정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든가. 근데 요것 때문에 또 이제 항상 여러분 재난이 발생하면 또 갈등 문제, 지역사회 갈등 문제가 같이 봉착을 하는데 무엇이냐? 포항에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완파가 된 주택들, 반파가 된 주택들, 그리고 일부 소실을 한 소파의 주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일부 주택이 훼손이 돼도 지원금을 제공을 해줬던 거예요. 한마디로 소파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일부 크랙이 나도 어느 정도 뭐 6, 70만 원 지원을 해준다. 근데 지원을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국민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기 위한 좋은 정책과 제도로 놨는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이걸 악용하거나 악행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뭐 받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맘카페에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요, 원래 이렇게 금이 났는데요.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60만 원 주더라고요. 이걸로 저 동남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그렇게 해도 돼요? 또 올립니다. 또 올려서 저 그걸로 치킨 사 먹었어요. 막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주택이 반파가 됐거나 실질적으로 완파가 됐거나 막 경제 활동이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심리적인 박탈감이 딱 취하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어때요?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지역 시민들, 지역 주민들끼리의 갈등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소파로 인해서 뭐 이렇게 뭐 치킨 사 먹고 동남아 여행 간 사람들은 못 받는 놈이 바보지 하면서 막 글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보상금은 여러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 주택에 비해서 그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보상금을 받아서 사실 그거보다 2배, 3배, 4배가 넘게 다시 내 주택을 짓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어디 동남아 놀러 가고 치킨 사 먹었다네. 거기에 따른 이제 막 심리적인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2차, 3차의 갈등 문제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소파 정책이 엄청난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정책으로 이제 막 변모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이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구호의 대상은 이제 이재민, 일시대 피자. 그리고 구호의 종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거시설, 임시 주거시설을 준다든지 의료시설, 그리고 뭐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장사, 심리회복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임시수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 활용을 하냐면요. 중앙행정기관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여러분 그 있죠. 이번에 그 코로나 감염병으로 우한에서 교민들이 왔을 때 어디에다가 이제 숙박을 시킬 것인가. 이게 다 정부기관에 있는 이제 그런 훈련기관에다가 이제 모집을 해놨죠. 그래서 그런 숙박시설에서 이제 이거를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호법을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관련한 내용을 좀 이제 재밌게 들어가 보자 하면 이제 재난이 이제 누구한테 보호와 보장을 받는 시기가 조금 넘어졌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100년에 한 번 이런 재난이 있을까 말까 한 재난들이 막 폭증을 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홍수, 가뭄, 태풍, 한파, 폭염, 지진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더워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에 여러분 그 서울에 이 쪽방촌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런 데를 돌다 보면 사람들이 취약한 그 이런 폭염에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이제 더워서 죽고 그리고 혹은 또 추워서 죽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아직 분단국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문제라든가 중국이나 일본의 문제가 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인적재난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들도 같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군사적인 문제도 우리가 위험 요소에서 항상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박영균 씨 사건과 같이 태안에서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죽는 문제들, 산업재해에 그 노출된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그 산업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지금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사람 하나 죽어서 장사비 되는 게 안전한 시설로 만드는 것보다 싸니까 나타나는 그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위기에서 우리가 직접 벗어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드릴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위협적인 요소들을 나타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더 안전하게 생존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랑 조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테마를 조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떤 위해 요소가 나타났든지 간에 우리는 먹긴 해야 되고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마시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평소와 다른 생활을 우리는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서바이벌 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질적인 대안,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한 준비로는 생존에 대한 기술 그리고 생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안전과 생존에 대한 기회가 마련이 돼야겠죠. 그래서요, 나한테 당장 지금 뭐 5.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저기 물 넘어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재난이 닥치더라도 좀 침착하게 대응과 대처를 한다면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조금 크게는 공동체, 지역사회의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금 이제 활동가로서 활동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프리퍼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나온 용어인데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식량 그리고 생존과 관련된 물품을 저장하고 대피처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창고 같은 경우로 이제 주택을 많이 짓고 사니까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프리퍼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여러분. 폭설이 났을 때, 뭐 토네이도나 홍수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이런 프리퍼인 거예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인식은 재난을 직접 체험하거나 간접 체험을 했을 때 인식도가,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위험에 대한 이제 각각의 개별의 국민적인 인식도가 많이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은 이제 뭐 폭설, 토네이도, 홍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프리퍼 중에서 좀 심한 프리퍼들은 도시를 떠나버려요. 아예 도시가 너무 무서우니까 난 도시에 살지 않겠어. 저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 뭐 이러니까 도시를 떠나서 벙커를 만들고 삽니다. 벙커를 만들고 외부에서 뭐 작은 물자 같은 경우가 없어도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난방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는 프리퍼들이 있어요. 이렇듯 생존주의 같은 경우는 재난 그리고 전쟁 그리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미리 대처해서 나랑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 등을 이제 프리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 나이를 위험하는 요소들, 요인들은 무엇이냐? 한국 사회에도 이제 이러한 프리퍼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도 결코 안전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이 위험 요소가 안전하지는 않은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또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어때요? 이제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상황에서 늘 뭐냐? 일제 쉬운 예로 이제 위험 같은 경우에는 비가시성, 눈에서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례를 예를 들을게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뿌옇게 보일 때 농도가 높다 뭐 뿌옇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미세먼지는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는 그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육안으로 봤을 때 말끔하고 깔끔하게 보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위험한지도 몰라요. 뭐 폐에 위험하다, 뭐 정신적인 뭐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과학자들이랑 의학자들이 얘기이기 때문에 또 어때요?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이런 전문가들이 그 위험성을 정확하고 바르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 주민들이나 시민들, 우리 같은 국민들은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의 위험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위험한 요인인지 위험하지 않는 요인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불확실성.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얼마만큼 어떠한 파급 효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때요? 위험 상황에 처해 있죠. 특히 그 가스 누출 같은 경우 여러분 살펴보면요. 색깔도 없고요. 무색, 무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시면은 뭐 한 몇 시간 안에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근데 매우 전문적이고 비가시성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누출 문제 같은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군사적인 위기인 이제 전쟁의 위험을 이제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자연재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위기도 이제 간과할 수 없죠. 그리고 시스템 노후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량, 뭐 철도 이런 것들이 30년, 40년 노후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크랙,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뭐 이렇게 조임, 뒤틀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붕괴의 위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사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보면 청주 시내에는 과연 주택이 얼마나 노후화가 되었을까? 뭐 이런 걸 조사를 해봤을 때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를 봤을 때 50%가 넘습니다. 전체 주택의 50%가 30년 이상이 된 주택이고요. 특히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 재개발을 하니까 아파트의 비율은 조금 적긴 해요. 그래도 40% 50% 넘고요. 근데 70% 80%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다가구 주택 있죠. 빌라 같은 경우들. 그리고
일반 이제 전원 이제 주택들 있죠. 그런 경우들은 70%, 60% 이상, 뭐 높게는 80%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주택들도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노후화된 한마디로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안전불감증, 이 안전불감증의 단어에 그냥 익숙해, 이게 아니고 이제는 위험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쟁이랑 폭력, 어찌 됐든 지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연평도 포곡 사건, 천안함 사건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것들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뭐 이제 나타날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인근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들이 늘 이런 뭐 영토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내전이나 폭동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동발 전쟁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안전한 테러의 안전한 국가라고도 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의 세계 패권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국을 코끝에 난 그 골문 그 여드름과 같다라고 해서 이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무력 충돌과 전쟁과 폭력의 가능성이 폭증에 돼 있어서 딱 터트리면 딱 터지기 좋은 약간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전쟁과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재난, 이제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쓰나미의 피해 받고 있죠. 아직도 방사능 노출로 인해서 일본산 제품을 꺼리는 분들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일본을 가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다시피 그 방사능으로 인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방사능 노출,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받고 있고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뭐 한파,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사실 여러분 기후변화, 기상이변은 좀 뭐 환경학자들이 하는 얘기들 그리고 뭐 그런 환경운동가들이랑 관련된 얘기에서 나랑은 뭐 별로 상관없는 얘기. 과거에는 그랬어요. 환경운동이.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올해만 해도 한 달이 넘게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죠.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고요. 방사능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백두산 분화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남북한의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사실 이제 식량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같은 신종 전염병들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다음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유럽발 세계경제 붕괴가 있으면서 제2의 경제 대공황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지방도시 간들이 갖고 있는 부채 비율 이런 것들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해외 자본이나 한국 경제에 대한 진입 그리고 각종 기관 시설의 민영화로 인한 문제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로 사회인가. 그래서 이 피로 사회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위기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노후화된 원전들 그리고 지하철, 뭐 산업기관 시설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15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오래되고 낡고 약간 뭐 부패한 이러한 운송수단 그리고 뭐 노령화, 저출산 그리고 묻지마 범죄나 사이버 테러 그리고 인터넷 붕괴 그리고 이제는 그 혐오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 요인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투 선수가 여러분 그 헤드기어가 모든 그 저기 피해를 다 충격을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엄청 큰 부상이나 사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큰 부상을 방지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재난에 대비를 해야만
탁 터무니없이 쓰러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후의 방어막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반전을 위한 회신 카드를 내가 갖고 있는가라는 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휴대용 생존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난과 사고는 우리가 예고하거나 뭐 예상하거나 해서 등장하진 않죠. 그 말인즉슨 내가 학교에 가거나 학교를 하거나 회사에 가거나 뭐 회사 집으로 가거나 어디를 갈 때 그리고 혹시 내가 잠시 쇼핑하러 들린 백화점 안에서도 갑자기 백화점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교통사고 한 번도 없고 나는 한 번도 아프지도 않았거든. 나는 엄청 건강하고 나는 운이 좋은 럭키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상품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같은 경우들도 다 그랬어요. 평범하게 아침에 출근하다가 평범하게 학교 가다가 친구들이랑 쇼핑센터 갔다가 다 일어난 참사였어요. 세월호 참사도 여러분 어때요? 수학여행 가다가 일어난 사고였잖아요. 누가 이런 사고가 나타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머니나 가방에 한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휴대용 생존팩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 뭐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들 가방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작은 색부터 뭐 큰 색, 뭐 남성들은 백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생존 물품이 조금 있으면 위험 상황에 사실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존팩이 되게 거대하거나 거창한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것들도 있어요. 주머니 칼, 흔히 말하는 여러분 맥가이버 칼 있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플래시라고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여러분 이 플래시는 뭘로 대체가 가능하냐? 휴대폰으로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이제 플래시가 있으니까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 요즘 휴대폰이 다 일체형입니다.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재난 시에 이제 그 통신망으로 인해서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배터리가 꺼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조 배터리가 좀 보완을 해주고요. 그리고 라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뭐 구조 신호를 이제 요청하기 위한 호루라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딘가에 장기간 갇혀 있을 때 영화 터널에서 보면은 막 그 케이크 먹는 뭐 이런 거 있죠. 막 그런 것들 봤을 때 장기간 갇혀 있을 때는 약간 당섭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스크. 지금은 마스크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요 당시만 해도 마스크가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용에서도 이제 비상용 캐리어 이런 것들 생존팩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와요. 집에 있을 때 나한테 갑작스러운 일, 우리 집이 갑자기 불이 나거나 갑자기 붕괴 위험이 있거나 갑자기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서둘러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비상용품을 챙기고 나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생존용 가방을 챙겨두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이 생존용 가방에서는 뭐 이런 우리 집에 흔히 캐리어 있잖아요. 거기. 근데 안 쓰는 캐리어가 사실 많아요. 캐리어는 여러분 여행 갈 때나 쓰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지 않을 때는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잘 쓰지 않는 캐리어에 생존용 캐리어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물론 여기에는 뭐 그 햇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사실 우리가요. 대피를 하면요. 대피를 하면은 이제 그 임시 주거센터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물이라든가 햇반, 뭐 밥 이런 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챙겨놓는 겁니다. 비산 의약품, 예를 들어 내가 혈압약을 먹는다든가, 내가 당뇨 질환이 있어서 뭐 무엇을 인슐린이나 이런 걸 복용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아이가 있는 집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우리 아이는 요 분유를 먹는다든가, 이 기저귀 없으면 발진이 난다든가 하는 그런 필수 용품들 있죠. 그런 거를 많이 챙겨놓을 필요도 없고요. 한 하루 이틀 정도치만 챙겨놓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비상식품 있잖아요. 라면. 라면이 과연 비상식량일까? 우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영등포 근처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막 국지 도발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제 써먹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마트에 가서 그
부탄가스를 사고 양초를 사고 라면을 막 몇 박스씩 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쟁은 나지 않았죠. 뭐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뭐 이런 그런 국지 도발과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우리는 비상식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물, 그다음에 라면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라면이 과연 비상식량일까? 사실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라면은 비상식량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실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났을 때 제일 먼저 동난 거 휴지, 물, 라면이었어요. 휴지, 물, 라면이 이제 마트에서 동이 났는데 그리고 인스턴트 밥까지, 햇반까지. 근데 사실 라면은 여러분 비상식량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라면은요 유통기한이 1년 이하예요.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면은 뭘로 돼 있어요? 기름으로 튀겨놨죠. 그래서 산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라면이 얇은 비닐 한 장으로 포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공식 유통기한이 5,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지난 라면은 냄새나서 못 먹어요. 뭐 물론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영양도 약간 불균형적인 문제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질리기 쉬워요. 그러면 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진짜 비상식량은 국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수는요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이에요. 생각보다 길죠. 그리고 라면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비상식량? 뭐지? 비상식량이라 함은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내가 조리 없이도 불 없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비상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 없이 그리고 요리를 하지 않아도 10분 이내에 그냥 전자레인지 정도에 데펴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과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비상식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엇이냐? 분유, 통조림, 그리고 스프, 시리얼이나 뭐 국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식량이다 라는 거죠. 재난 시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휴대폰의 역할이에요. 사고나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그래서 항상 휴대폰 배터리는 여러분 80% 이상으로 충전을 해두고 보조 배터리를 꼭 챙겨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휴대폰이 들어갈 만한 작은 비닐봉지 정도 지퍼백을 들고 다니는 게 또 좋기도 하지만 왜냐면요 침수 시 비상시 침수됐을 때 또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유사시의 핸드폰이 무슨 역할? 손전등의 역할을 하고 구조신호 여러분 그 엑시트 보면 왜 딱딱딱딱딱 구조신호 보냈죠. 그런 역할로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 소식이 들리면 재난에 그 여러분 이제 뭐 KT에서 이제 그 일전에 우리 그 정전이 되고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재난 소식이 들리면 무조건 가족이나 지인한테 먼저 연락을 하죠.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났을 때도 가족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요. 근데 재난이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통신이 막 마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뭐 하냐면 나 지금 여기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지금 뭐 터널에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나 지금 집으로 갈 거야. 혹은 나 임시 대피소인 무슨 초등학교로 갈 거야. 이거를 딱딱딱 재난이 왔을 때 계획. 그래서 이동 장소 이렇게 나 걸어갈 거야. 나 뭘 타고 갈 거야. 이동 장소.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만나. 재난 일어나고 나면 어쨌든 가족을 상봉을 해서 만나야겠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여성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집에서 기다린다였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 아이가 올 때까지. 과거에는 설문조사를 하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올 때까지 나는 집에서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 집이 무너져도. 우리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나는 집에서 남편과 아이를 기다리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어쨌든지 간에 우선 임시대피소로 먼저 가서 거기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통화 연결이 우선 안 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문자라든가 그리고 무전기 앱도 있어요. 그런 걸 한다든지 이제 공중전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는 뭐 한 5, 600원 정도 들고 다니는 게 좋겠죠. 이런 경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현실주의자인가 혹은 낙관주의자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의 상태를 살피고 안전벨트를 또
늘 착용하고 사이드미러 한 번씩 확인하죠. 그리고 제한 속도를 지키는 방어 운전을 위주로 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보험과 가입을 하는 이런 현실주의자들인지 혹은 뭐 오늘은 너무 과식을 해서 안전벨트 하면은 막 미식거려 토할 것 같아 안 할 거야. 뭐 난폭 운전은 일삼고 뭐 굳이 보험에 가입해 나 뭐 30년 무사고야 이런 삶을 살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겠죠. 그래서 무사한 아니란 오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 같다는 보장 없죠.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일상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재난의 상황에도 끝은 있어요. 어떠한 재난과 전쟁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는 얘기냐? 코로나도 끝이 있다는 거죠. 20세기 초 경제 대공황,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터키에서 나타난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도 결국은 정상화를 되찾았어요. 어떠한 위험의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런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겠죠. 사실 이젠 좀 흔한 말이 됐는데 이러한 희망이라는 단어가 모두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의 재난의 피해는 규모는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재난 직후 이재민에 대한 보호만이 제9호의 전부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상에 불이웃 돕듯이 얼마씩 주고 어디서 가서 하는 것들이 아닌 재해구호 복지 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